FMB가 다음 달 1일부터 김 가격을 평균 15%가량 인상합니다. 대표 제품인 동원 양반 들기름김 20봉지 묶음 가격은 9,480원에서 1,980원으로 15.8% 올라 만 원을 넘게 됐습니다. 앞서 원재료인 원초 가격 급등으로 CJ제일제당과 광천김, 대천김, 성경식품은 이달 초 이미 가격을 올렸습니다. 지난해 농가 소득이 처음으로 5천만 원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농가 부채 또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의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농가 평균 소득은 5,082만 원으로 1년 전보다 10.1% 증가했습니다. 농가 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 4,158만 원으로 1년 전보다 18.7%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정부가 91개 부담금으로 23조 3천억 원을 징수해 1년 전보다 징수 규모가 9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전기요금이 인상되면서 전력 산업 기반 부담금이 6,322억 원 늘었습니다. 또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로 해외 출국자가 늘어나면서 출국 납부금도 1년 전보다 2,221억 원 더 거쳤습니다. 올봄 졸업한 일본 대졸자 취업률이 역대 최고 수준인 98.1%로 조사됐습니다. 일본 정부가 전국 대학 62곳의 졸업자 4,770명을 표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취업 희망자 중 98.1%가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코로나19 이후 경기 회복에 따라 기업들이 느끼는 인력 부족이 더 커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가상화폐인 이더리움도 비트코인에 이어 현물 ETF 상장 승인을 받았습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는 현지 시각 23일 바네크 등 자산운용사가 신청한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한 상장을 승인했습니다. 이번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은 지난 1월 비트코인에 이어 4개월여 만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강원 영서 남부와 충북, 전북, 남부 내륙 지역 곳곳에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서울의 아침 기온이 18도 등 전국이 13도에서 18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KBS 1라디오 4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광엽이었습니다.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조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눈부신 기술 발전으로 모든 산업 분야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데요. 글로벌 제약 분야도 예외는 아니죠. 혁신적인 신약이 임상을 거쳐 출시된다는 소식이 들릴 때마다 중증 환자들도 희망을 갖게 되는데요. 문제는 글로벌 신약의 국내 도입률은 OECD 가입국 34개 나라 중 28위에 그칠 정도로 저조하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신약 도입률이 낮은지 해결 방법은 없는 건지 잠시 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온라인 유통망의 공격에 오프라인 유통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2023년 포춘 글로벌 500대 기업 중 1위인 월마트 하면 얘기가 다릅니다. 네, 월마트의 경영 철학과 노하우는 무엇인지 월마트 창업자 샘 월튼의 자서전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하겠습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비트코인에 이어서 이더리움도 현물 ETF 출시가 승인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을 들썩이게 할 이슈가 또 나왔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현지 시간으로 23일, 우리 시각으로는 이제 오늘 새벽이었습니다. 이더리움 현물 상장 기수펀드 ETF 상장을 승인했습니다. 바네크, 블랙록, 피델리티 같은 유명 자산 운용사들이 이제 신청한 ETF가 승인된 거고요. 총 8곳의 ETF 출시가 승인된 겁니다. 네. 미국에서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받은 게 지난 1월 10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4개월 만에 네. 다시 미국에서 가상자산 현물 ETF가 승인을 받은 것이고요. 아울러서 이제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코인들을 이제 알트코인이라고 하는데 네. 알트코인에서 처음으로 이제 이더리움이 승인을 받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네. 이번 SEC 승인이 최종 승인을 뜻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최종 거래 시작까지 아직 한 단계가 더 남아 있어요. SEC가 이번에 승인한 서류는 이제 영어로 19B 4, 그러니까 심사 요청서라는 단계이고요. 19B 4. 네, 19B 4. 네. 그 다음 신고서가 이제 증권 신고서. 네. 이게 이제 최종인데 S1에 대한 승인을 이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S1 승인에 대한 거를 보면 기존 전례를 보면 통상한 심사하고 승인까지 석 달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5월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 이더리움 현물 ETF가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상장되려면 8월 정도는 돼야 되겠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네. 역시 이번 승인으로 이더리움 현물 ETF 상장을 위한 8부 등선을 넘은 것은 분명합니다. 네. 이더리움 ETF 승인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훨씬 더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예상을 뒤엎는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걸 이제 반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이 불가능하다. 최종적으로 승인 날 수는 있겠지만 최소한 이번에는 어렵다라고 보는 전망이 사실 대부분이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의 걸림돌로 꼽은 요소가 이더리움의 증권성에 대한 판단, 이게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비트코인과 운영 방식이 다른데 가령 비트코인은 공급량이 정해져 있는데 이더리움은 공급량이 무한이죠. 또 코인을 예치를 해서 보상받는 스테이킹 서비스가 이더리움에 활성화되어 있는데 네. 이게 이제 SEC에서 봤었을 때 증권성이 있다라고 본 거죠. 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더리움이 증권으로 분류되면 SEC 입장에선 이게 등록되지 않은 미등록 증권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거래 네. 자체가 불법이다. 이런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도 이번에 승인을 내준 거예요. 논란이 해소된 게 아니에요. 네.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일단 SEC가 승인을 내준 건 이 미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 행정부 또 집권당인 민주당의 기류 변화로 보는 시각이 상당히 짙습니다. 보통은 네. 이제 가상자산에 좀 바이든 행정부의 태도가 강경했거든요. 그런데 11월 대선을 앞두고 표를 의식해서 반대로 이제 규제를 풀고 완화적인 입장으로 돌아섰다라는 거죠. 더욱이 대선 경쟁자라고 볼 수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친가상자산 행보였거든요. 네네. 이런 행보를 의식한 행동이나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번 승인에는 상당한 정치적인 판단과 의도가 깔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미국 내에서 가상자산 보유자 수가 전체 인구의 4분의 1 정도, 8,500만 명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으니까 민주당 네.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는 무시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현재 민주당은 지금 가상자산 업계에서 호재로 보고 있는 21세기 금융혁신법 통과를 추진을 하고 있고요. 네. 반면에는 악재로 분류되는 이제 가상자산 회계 강화 법안, 이건 또 무효화를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선을 앞두고 확연히 바뀐 백악관과 민주당의 기류를 알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번 승인은 가상자산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그렇죠. 앞서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돼서 상장되고 나서 아시겠지만 기관과 법인의 대규모 자금이 유입되면서 이 영향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꿈의 가격대로 불려졌던 1억 원을 돌파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비트코인의 전례를 봤었을 때 이더리움 현물 ETF가 상장하면 역시 신고가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죠. 네. 현재 지금 500만 원대거든요. 한화 기준으로. 근데 이게 1,000만 원, 2,000만 원 돌파도 가능하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울러서 이게 이더리움이 알트코인의 대장주, 시가총액 1위 대장주라는 점에서 알트코인 전반적인 강세장을 예상하는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국내 금융시장에서 이제 이더리움 ETF까지 미국에서 승인을 받았으니까 국내 금융시장에서 가상자산 ETF 승인도 가능하지 않겠어? 이 여부에도 지금 관심이 또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현물 ETF는 현행법 위반이다 이런 입장을 고순하고 있는데 네네. 얼마 전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미국에서 SEC 위원장 만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예. 관련 현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또 다수당인 지금 더불어민주당도 관련 공약을 내건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미국에서의 승인을 계기로 다시 한번 국내에서도 ETF에 대한 승인 기대감을 높이는 요인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삼성전자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그 이제 반도체 시장의 신성장 동력으로 부상한 고대역폭 메모리 그 예. HBM 그 납품을 놓고 어떤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외신과 삼성전자 입장이 지금 다르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예, 약간의 진실 게임 양상처럼 번지고 있는데 요즘 주식시장에 삼성전자 주가가 신통치 못한 건 바로 이 HBM 때문입니다. 네네. 반면에 경쟁사인 SK하이닉스 주가가 많이 오른 것과 대조적이죠. 네. 지금 세계 반도체 칩을 석권한 AI 반도체 칩을 석권한 곳이 이제 미국 엔비디아. 이 엔비디아의 HBM을 납품하고 있는 SK하이닉스는 주가가 잘 가고 있는데 아직 납품하지 못한 삼성전자 주가는 지지부진하다. 명확하게 대비가 되죠. 밤사이 로이터 통신에서요. 이제 익명 소식통을 인용해서 삼성전자가 HBM에서 발열과 전력 소비 등의 문제가 있어서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보도를 한 겁니다. 맞아요. 네. 근데 지금 알려진 거는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제품 테스트를 받고 있는 과정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로이터 통신의 보도가 전해지자 삼성전자 주가는 오늘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엔비디아의 HBM 납품이 어렵나라고 본 투자자들이 어떻게 보면 실망 매물을 쏟아낸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삼성전자가 로이터 통신 보도에 대해서 반박 입장문을 냈습니다. 네. 낸 입장은 이렇습니다. 다양한 글로벌 파트너들과 HBM 공급을 위한 테스트를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라고 말이죠. 또 네. 이어서 일부에서 제기하는 특정 시점에서의 테스트 관련 보도는 당사의 이미지와 신뢰도를 훼손할 수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로이터 통신의 보도를 반박을 한 거죠. 자, 그러니까 결국 이제 엔비디아의 HBM 납품이 어떻게 되는지가 앞으로 삼성전자 주가의 향방을 가르겠네요. 더더욱 그렇게 됐습니다. 예. 이제 AI 칩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 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엔비디아의 GPU란 칩은 HBM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GPU가 들어가는 HBM을 납품하지 못하면 네. AI 시장에 나는 밀려나는 건가 이런 이제 해석이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삼성전자가 지금 D램 시장에서 1위긴 하지만 이 HBM은 하이닉스가 일찌감치 이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오면서 주도권을 지금 쥐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확실한 차별화되는 포인트를 여기에서 갖고 있고 네. 이 상황을 지금 반전시키기 위해서 삼성전자가 더더욱 이제는 엔비디아 HBM을 납품해야 되는 게 더 중요하다. 그 기로에 서 있다. 이렇게 볼 수 네. 있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속보 들어왔습니다. 네. 의대 그 입학 정원 증원이 오늘 확정됐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교협이라고 하는데 오늘 이제 대입 전형위원회를 열었고요. 네. 각 대학이 제출한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 계획 변경 사항을 심의해서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509명의 정원이 더 늘어나서요. 네. 2025학년도에는 4,567명의 의대생을 모집할 수 있게 됐습니다. 1998년 이후 이제 27년 만에 의대 정원의 증원이 결정이 된 겁니다. 물론 경상 국립대를 포함해서 이제 일부 국립대가 의대 증원을 반영한 이런 학칙 개정안을 부결시키긴 했는데 이 학칙 개정 여부와 상관없이 증원 절차는 확정을 짓고 2025학년도 대입 선발에 반영할 수 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확정 짓는다고 해도 의료계 반발은 또 계속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가장 큰 문제 역시 전공의들 의료 현장을 이탈하고 지금 석 달 넘게 복귀하지 않고 있죠. 전체 전공이 13,000여 명 가운데 5% 남짓 복귀를 했을 뿐 나머지 이제 90% 이상의 전공의들은 아직 복귀하지 않은 상태고 내년 초 이제 전문의 시험을 앞둔 3, 4년차 레지던트 2,900여 명 이 상태로는 수험 자격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네. 전문의를 이제 지금 상태로면 뽑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고요. 여기에 지금 의대 교수들도 사직서 제출하고 휴진에 들어가면서 의료 현장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이죠. 더욱이 의료개혁 논의하기 위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 의사단체들은 참여를 거부한 상태입니다. 또 하나 지금 의과대학 교수들이 네네. 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제한고건을 다루는 대법원에
좀 소송 지휘권을 발동해 달라라고. 그게 무슨 얘기죠? 이게 소송 지휘권이라는 게 소송을 질서 있게 진행하고 심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원의 권한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지금 얼마 전에 법원 판단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대법원에 지금 재항고할 지금 의사를 갖고 있는데 이번에 오늘 이제 증언이 확정이 됐고 오는 30일에는 교육부가 이 증언된 거를 바탕으로 입시 요강을 발표합니다. 네. 입시 요강을 발표하기 전에 대법원이 이 소송 지휘권을 발동을 해서 좀 질서 있게 소송이 다 지휘될 때까지 네. 이런 절차들을 멈출 수 있게 해달라라고 지금 입장을 발표한 그럼 입시 상태예요. 요강이 늦춰지는 거예요? 대법원의 말하자면. 판단이 달려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뉴스 브리핑 손석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네, 4시 18분입니다. 희귀 질환을 앓는 환자들에게 치료 효과가 조금이라도 높은 신약은 한 줄기 빛과 같은 존재일 텐데요. 해외에서 개발된 글로벌 신약이 국내에 도입되는 비율이 해외 주요 국가에 비해서 너무 낮고 또 도입되더라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이제 원정 치료까지 고려하는 분들도 계시다고 합니다. 사실 이게 한두 해 있었던 일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우리나라 글로벌 신약 도입률이 어느 정도 되고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건지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는 건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계신 중앙대학교 약학대학의 이종혁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신약 개발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집에 아픈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온 가족이 힘들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제 희귀 질환 같은 경우는 더 그런 게 환자뿐만이 아니라 고통이 주위 사람들까지 많이 힘들게 하는데 다행히도 최근에 이제 과학이 많이 발전하다 보니까 불치병에도 이전에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질병에도 효과를 보이는 신약들이 속속 개발되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과거에는 치료제가 없던 그런 난치성 질환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혁신적 치료제가 속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 환자 수가 굉장히 적어서 희귀질환 이 상업성이 없어서 제약사들이 이제 개발을 잘 안 했던 네. 그런 희귀질환 치료제도 최근에는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개발이 되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신약들이 주로 해외에서 많이 개발이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게 전부 다 국내에 도입되는 게 아니고 설사 도입된다 하더라도 너무 고가라서 정말 환자들이 정말 꿈의 신약이라고 하지만 써보지도 못하고 시간을 버리고 그런 경우도 너무 많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실제로 국내 시판 허가가 되더라도 보험 적용이 안 되면 조금 네.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고가의 약들이 많기 때문에 네. 실제로 환자들이 사용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근데 신약이라는 게 출시되기까지 보통 어느 정도 걸리는 거죠? 시간이 꽤 많이 걸리더라고요. 개발부터 시판 허가될 때까지 제품마다 좀 신약마다 다르겠지만 네. 일반적으로 저희가 한 10년 이상 걸린다고 얘기를 하고요. 네. 임상 3상부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좀 관심을 갖게 되는데 네. 임상 3상부터 임상 3상 시험이 승인됐더라도 최소한 3년에서 5년 정도는 시간이 걸려야 이 신약이 승인된다고 네. 그러니까 임상 3상이 돼서 네. 이제 우리 인체에 투여한다고 그렇습니다. 승인이 된다 하더라도 그 약이 이제 우리나라 들어올 때까지는 또 시간이 걸리니까 네. 결국 10년이 아니라 그 이상의 시간이 훌쩍 걸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그렇죠. 우리나라에는 또 네. 들어오는 얘기는 또 다른 얘기라서요. 네. 해외에서 시판 허가가 됐더라도 또 그게 우리나라에 들어오려면요. 또 시간이 또 굉장히 많이 걸리고 네. 심지어는 아예 못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요. 예. 근데 이제 각 나라에서 시판할 때마다
국가마다 허가를 따로 받아야 되는 네, 거죠, 맞습니다. 교수님. 예. 네. 그러면 시판 허가 절차 거칠 때 어느 나라가 제일 까다로운가요? 뭐 그런 것도 있나요? 뭐 어느 나라가 더 까다롭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요즘에는 이제 그 각 국가마다 규제가 네. 대부분 이 하모니제이션 돼 있어가지고 하모니제이션이라는 건 이제 규제가 거의 다 비슷해가지고 네. 뭐 어느 나라가 더 까다롭다라고는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아무래도 네. 우리가 미국에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건 사실이죠. 네. 대부분의 신약이 처음에 이제 미국에서 승인되느냐 되지 못하느냐 뭐 이런 그 논의가 많이 되기 때문에 네. 미국을 우리가 많이 주목하고 있는 건 이제 사실이라고 네, 봐야 그러니까 되겠습니다. 미국에서 나온 약이 어쨌든 우리나라 들어오면 우리나라에서 시판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네, 거죠. 또 시판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네, 정부한테. 그렇습니다. 네. 사실 약이라는 게 그 정말 불치병이나 희귀 난치병에 걸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불치병이라는 표현은 좀 제가 잘못한 네. 것 같고 희귀 난치병이 걸린 분들 같은 경우는 하루속히 내가 저 약을 써보고 싶다고 하지만 안전성이 완전히 확보돼야 또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기간을 통해서 임상 시험을 이제 통해서 검증을 하는 게 중요한데 네. 그렇게 거쳤다 하더라도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국민 건강과 직결된 문제다 보니까 당연히 뭐 바로 도입할 수는 없고 그 시판 허가란 절차를 또 거쳐야 될 것 같기는 한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그 신약 도입률이 이렇게 낮은 거죠? 이제 제가 이렇게 방송 준비하기 전에 보니까 네, 굉장히 낮더라고요, 교수님. 이게 이제 그 정부가 승인하는 절차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약사가 우리나라에 신약을 도입하고자 하는 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 신약을 줄지 말지. 그렇죠. 네. 신약을 도입할지 말지를 이제 글로벌 제약사들이 결정을 하게 되는데 네. 이게 만약에 한국에는 도입을 하지 말자라는 결정을 만약에 내린다고 하면 네. 우리나라 정부가 강제로 그 약을 들여와라 할 수는 없는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는 제약사가 우리나라에 약을 도입할지 말지의 그 의사결정 이게 사실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럼 글로벌 제약사들이 그 혁신적인 신약을 한국에 줄지 말지를 네. 결정하는 뭐 기준 이런 건 뭐가 될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아까 잠깐 말씀하셨듯이 이런 신약의 가격이라든지, 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그 약을 도입했을 때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쓸 수 있을지, 네. 뭐 이제 이 규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 다양하게 검토를 하겠죠. 근데 이제 좀 우리나라가 신약 도입률이 높지 못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네. 우리나라 제약 시장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글로벌 뭐 미국이나 그렇습니다. 또 어떤 나라 미국, 유럽, 뭐 일본 뭐 이런 그 주요 국가에 비해서 시장 규모가 별로 크지가 않습니다. 사실 전체 제약 시장의 약 3% 크게 잡으면 그게 인구 대비 그런 건가요? 아니면은 적다는 거는 수요가 적다는 거는 환자가 적다는 건가요? 무슨 뜻인지 약간 제가 그러니까 의약품의 전체 시장 규모로 네. 이제 보면 뭐 인구 플러스 뭐 의약품의 사용 행태 뭐 다양한 것들이 작용할 수가 있는데 네. 이제 결과로만 보면 우리나라가 이 큰 시장은 아니다라는 말씀. 그래서 전 세계에서 때문에 차지하는 비중이 2% 정도로 미미하다. 네. 그렇게 나와 있던데 네. 그럼 그렇게 미미하니까 우리나라보다는 큰 시장부터 먼저 그렇죠, 맞습니다. 주고 싶은 생각이 네, 들 것 맞습니다. 같고 네, 맞습니다. 그런 데서 성공하면 다른 나라들은 자연히 따라오니까 네, 이런 그렇습니다. 생각인가 보죠. 네, 주요 국가들에 먼저 이제 그 도입을 하고 네. 우리나라는 조금 이렇게 순서상 뒤로 처지는 경우가 있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잘 사용하고 있는데 네. 우리는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심지어 다른 나라 가서 그 약을 한번 써보자 네. 이렇게 원정하는 분들도 계신다는. 네, 그런 경우도 뭐 가끔 뭐 예.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에 신약이 도입되는데 걸리는 평균 기간이 얼마라고요, 교수님? 외국에서 만약에 미국에서 처음 허가가 어떤 신약의 시판 허가가 났다. 그러면 그 이후에 우리나라까지 오는데 한 3, 4년 정도 걸린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최종. 예. 그 찾아보니까 경제협력개발기구 34개국 조사한 데서 우리나라가 28위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뜻인 거죠. 네, 오래 걸리고 예. 또 많은 약들이 들어오지도 못합니다. 네, 제가 최근에 한 보고서를 좀 봤는데요. 네네.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이죠. 네. 10년 동안 글로벌에서
허가된 신약이 약 460개입니다. 아, 네. 2023년 기준으로 그 460개 중에 네. 우리나라의 약 33%의 네. 신약이 도입됐습니다. 그러면 150개가 도입된 거고요. 예. 310개는 아직도 도입이 아, 되지 그렇군요. 못한 거죠. 예. 1년에 460개면은 뭐 한 달에 한 1년이 아니라 10년이죠. 10년에 460개면 네. 1년에 46개. 네, 뭐그 한 정도. 달에 한 4개 정도는 글로벌 신약이 계속 나온다는 건데. 네, 이 수치로만 보면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중에 33%밖에 우리는 못 들어오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아, 이제 그래요? 앞으로 또 계속 들어올 수는 있겠죠. 네. 시간이 채우면. 네. 근데 어쨌거나 해외에서 첫 그 시판 허가가 난 후에 네. 우리나라에 도입된 신약 1년 내에 도입된 거는 5%밖에 안 된다. 네, 그렇죠. 또 1년 내에 도입되는 거는 굉장히 빨리 도입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또 굉장히 또 그 적은 수에 불과한 5% 정도만. 네. 다른 나라 같은 경우 도입되고 미국이 있습니다. 제일 많이 신약 도입률이 높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자국에 사는 그렇습니다. 게 많으니까 그렇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유럽에서 개발된 신약 뭐 이런 네. 것들도 미국에 먼저 이제 도입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네.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렇게 그러니 내가 미국에서 살았는데 같은 병으로 아프면은 미국에서 나을 확률이 높은 거잖아요. 뭐 돈이 많으면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 어쨌든 같은 돈이라면 같은 그렇습니다. 여건이라면 예. 어쨌든 글로벌 그 국가별로 1년에 신약 도입률이 미국은 78%, 네. 독일 43%, 영국 38%, 일본 우리 옆 나라도 32%, 우리만 5%란 말이죠. 네, 네, 네. OECD 평균이 18%인데 너무 낮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 몰랐는데 네. 저도 이제 50대 이렇게 들어서다 보니까 또 이제 부모님 연배에서 편찮으신 분도 많고 또 저도 언제 어떤 질병에 노출될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전에는 몰랐던 어떤 환자의 입장이라든가 가족의 입장으로서 이런 문제를 좀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얼마나 그 마음이 타들어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자 그렇다면 해외에서 시판되고 있는데 국내에서 현재 그러면은 뭐 허가 절차 뭐 밟고 있는 그런 것들은 어떤 약이 있어요? 그거 뭐 여러 가지 약들이 있겠는데 최근에 좀 이렇게 이 주목받는 약 중에는 이제 이 알츠하이머 치료제, 레캠비? 예, 뭐 아, 그런 네. 약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일회치료로 완치가 가능하다는 뭐 그런 혈우병 치료제, 아, 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 유럽 이런 데에서는 승인되었고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제 도입이 안 된 뭐 그런 약들이죠. 혈우병은 피가 잘 멈추지 않는 네, 병이죠, 맞습니다. 교수님. 예, 그럼 예. 그러는 원래 혈우병 환자는 어떻게 치료를 합니까? 평생 약물 치료를 매일 약물 치료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근데 상황인데. 딱 한 번 맞으면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거로 고통받지 않는데 그 약이 얼마예요? 그게 지금 외국에서. 해외에서 지금 뭐 350만 불 정도로 책정이 얼마죠, 됐으니까요. 그러면? 우리나라 하나로는 한 약 40억 정도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비싼 약이죠. 아, 네. 그럼 외국에서는 그게 우리로 말한 건보 같은 그 급여 항목으로 되는 건가요? 뭐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네. 이것도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앞으로 네. 건강보험에 적용할지 말지 여부를 또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네, 네, 들여온다 하더라도.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아까 말씀하신 알츠하이머 치료제 그런 경우도 이제 아직 그 허가 절차를 밟고 네, 있는 거고 맞습니다. 들어오면 그건 어느 정도 가격인 거예요? 그것도 이제 우리나라에는 또 그 가격 결정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네. 해외에서는 제가 정확한 가격은 모르겠는데 굉장히 이것도 비싸게 이렇게 팔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아까 우리가 시장이 작기 때문에 네. 큰 시장부터 먼저 글로벌 제약사들이 판매를 한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하나는 신약을 출시할 때 작은 시장이라도 단가가 괜찮고 약값을 비싸게 받으면 뭐 주고 싶은 용의가 클 거 아닙니까? 신약 개발하는데 네, 네, 네. 돈이 많이 드니까. 근데 우리나라를 이렇게 패싱한다 그럴까요? 네, 네. 그런 이유가 신약 가격을 낮게 우리가 책정을 한다고 들었어요. 맞습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약값을 우리가 책정할 수 있어요? 원래 기업이 책정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제약사가? 일반적인 상품은 네. 기업이 결정을 하죠. 그 다음에 우리 그 의약품도 그 일반 의약품 뭐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약국 가서 네.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네. 이런 약들은 이제 기업이 결정할 수가 있는데 네.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이 처방의약품은 정부가 최종적으로 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협상을 해서 네, 정부가 결정을 그렇습니다.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정부는
좀 낮게 책정하려는 거는 충분히 이해는 가거든요. 네네. 정부 입장에선. 근데 이제 낮게 책정해서 그 약이 만약에 못 들어온다라면 네네. 이건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증 환자분들이나 희귀 질환자분들은 조금이라도 더 효과 있는 약을 조금 비싸더라도 더 빨리 받고 싶지 않을까요? 네, 충분히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네. 이제 가격 때문에 사실은 실제 이 우리나라에 도입이 안 되거나 또는 지금 시판 허가 됐더라도 아직까지 이 건강보험 적용이 안 돼서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약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약값을 최대한 낮게 책정해서 네. 환자한테 보험 혜택을 줄 수 있다면 아주 가장 이상적이죠. 그러면 보험 재정도 절감이 되고 그렇겠죠, 교수님. 그다음에 네. 이제 환자 본인 부담금도 낮아지는 네. 뭐 그런 효과가 있는데 반면에 제약사 입장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약사의 입장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만 다른 국가에 비해서 가격이 좀 낮게 책정이 된다면 네. 우리나라에서만 이 수익을 조금 보는 게 아니라 네. 그 가격이 다른 나라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저 나라는 그 가격에 줬는데 네. 왜 우리나라는 그렇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가격 하락 압력이 생긴다는 네, 맞습니다. 거죠. 예. 아. 예, 일반 상품 같은 경우는 뭐 요즘에 이게 해외 직구 때문에 이제 뭐 소란스러운데요. 네네. 소비자들이 싼 나라 가서 똑같은 제품을 싼 나라로부터 사면 네. 돼요. 네. 근데 의약품은 그게 안 되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죠? 네. 그리고 그렇게 가격이 좀 차이가 나더라도 기업이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데 의약품은 그렇게 되면 이제 정부가 나서서 네. 가격을 통제하기 때문에 네. 기업 입장에서는 어느 특정 국가의 가격이 좀 낮아지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하지만 제약사가 원하는 만큼 높은 가격으로 책정해서 들여오게 되면 이게 또 재정 부담이 커진다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정부의 입장일 수도 있고 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얘기도 좀 해주세요, 교수님. 이 재정이 사실은 문제인 겁니다. 사실 네. 이 재정만 충분히 있다 그러면 네. 이제 모든 신약들을 다 받아들여서 뭐 이렇게 보험도 해주고 뭐 이렇게 네. 하면 될 텐데 이제 재정이 충분치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용 대비 다시 얘기하면 가격 대비 효과가 가장 좋은 네. 뭐 그런 효율적인 그런 그 의약품만을 선택해서 지금 우리가 급여를 해주고 있는 거고요. 네, 네. 특히 이제 이 희귀질환 치료제나 뭐 이런 경우는 환자 수가 매우 굉장히 작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적어야 되죠. 예, 또. 이게 예. 적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이 비용 효과성이라는 네. 이런 것들을 입증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 희귀질환 치료제로만 그 한정을 하면 2012년부터 21년까지 그 시판된 신약의 그 약품비를 우리나라가 투입할 때 1.49%에 불과하다 그러더라고요. 네, 네, 제가 예. 그 연구한 결과인데 네. 다른 해외 아까 말씀드린 OECD 국가들 이런 데도 보면은 보통 한 10% 내외, 네. 뭐 높은 데는 15%까지 뭐 가는 경우도 있는데 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아마 앞으로는 좀 계속 개선될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희귀질환 치료제에 사용되는 약품비 비중이 좀 낮은 편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정부 같은 경우는 네. 뭐 인구 노령화라든가 만성질환 증가로 매년 약품비가 1조 원 이상씩 증가하고 있다 해서 좀 난색을 보이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희귀 난치성 질환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생각을 하면 뭔가 어떻게 이렇게 균형점 이런 걸 절충점을 잘 찾고 어떤 다른 방법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그렇습니다. 교수님께서 많은 연구를 하셨으니까 좀 제언을 이 자리에서 해주십시오. 네. 일단 좀 지금까지 여러 가지 그 지표를 좀 살펴봤지 않습니까? 네, 네, 이때 네. 이제 신약의 지출 비중이라든지 그다음에 특히 희귀질환 치료제에 지출되고 있는 그런 재정이 네. 좀 주요 선진국 우리나라도 이제 좀 그 정도 수준은 아니더라도 좀 그 언저리까지는 좀 올려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네. 단기적으로는 지금 가격 때문에 보험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이미 시판 허가가 됐는데 네, 네. 가격 때문에 보험이 안 되고 있는 그런 희귀질환 치료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약들은
사실 환자 수가 적기 때문에 보험 재정이 많이 부담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그런 약들은 우선적으로 좀 급여를 해줄 수 있게 하는 그런 방안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결국은 재정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네. 좀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건보 재정 듭니다. 외에 다른 예. 어떤 기금 마련 이런 것도 가능할까요, 교수님? 그러니까 그런 논의가 오래 전부터 우리나라도 이제 계속 있었고요. 해외에서는 이런 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네. 잘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네.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이 기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는 많은데 네. 아직까지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부에서도 이제 약값 개선 마련 방안 마련에 나섰고 지난해인가요? 그 신약의 경제성 평가 네네. 항목에 이제 혁신성에 대한 평가 요소를 마련한다고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조금 좀 논의는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예. 빨리 좀 속도감 있게 결론을 내줬으면 하는. 네, 정부 네. 측에서도요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네. 이전보다는 이런 그 신약에 대한 접근성, 특히 이런 희귀질환 치료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네네. 굉장히 많은 이 약들이 등재도 되고 혜택을 볼 수 있게 이런 정책적 개선도 많이 이루어진 거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약사 또는 환자 입장에서는 네. 항상 좀 부족하다 이렇게 느끼는 것도 사실이고. 끝으로 하나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이제 글로벌 신약이라는 게 희귀 질환에만 국한된 건 네, 아니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몇 년 전에 우리가 코로나가 19 사태를 겪었는데 그런 유사시 어떤 비상 사태가 생겼을 때 신약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말 그 국가들마다 비상 사태였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럴 때도 뭔가 우리가 좀 주도권을 갖고 빨리 들여오려면 기존의 글로벌 제약사와의 관계 이런 것도 좋아야 되고 우리가 좋은 시장이라는 어떤 믿음을 평소에 좀 줘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그 국가의 보건 정책도 이런 것도 좀 대비해서 좀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그 말씀 좀 해주실까요, 교수님? 네. 네, 이제 그 지금 말씀하신 그런 그 해외 개발된 신약들이 빨리빨리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우리가 자체적으로 신약을 개발해서 우리나라에서 이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게 네. 가장 이상적이겠죠. 그렇죠. 그죠? 네. 예. 근데 우리가 그 글로벌 제약사 임상 시험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활발하다면서요. 활발히 많이 합니다. 근데 정작 네. 신약을 도입을 못해서 우리가 그 혜택을 못 받고 있으니까 네. 조금 더 분발해가지고 네. 더 좋은 약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될 수 있도록 정부의 그 R&D 개발의 어떤 연구 지원 개발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네, 앞으로 그렇게 되리라 저도 생각하고 저도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중앙대학교 약학대학의 이종혁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일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네, 그 우리나라 대형 할인점들 보면 전자상거래 업체들의 공격에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반면에 그 세계 1위 대형 할인점이죠. 월마트는 아마존 등 온라인 업체와의 경쟁 속에서도 계속해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월마트의 창업자죠. 샘 월튼의 자서전 월마트 두려움 없는 도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이상건 센터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샘 월튼의 자서전을 골라 오신 예.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한국 대형 할인점들이 이제 고생을 하고 있는데 뭐 점포도 줄이고 있고 우리나라 1위 업체 같은 경우에는 창사 이래 처음으로 인적 구조조정 정도 했잖아요, 최근에. 네. 네, 이런 와중에 이제 미국의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계속 매출이 늘고 있어요. 뭐 세계 최대의 온라인 업체가 미국에도 있고 또 오프라인 업체 중에서 가장 강력한 업체 중에 하나는 코스트코도 뭐 그러네요. 미국에 있음에도 네, 불구하고 계속 하고 있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세계 최대의 온라인 업체를 만든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도 자기가 비즈니스를 할 때 가장
참고했던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줬던 책 중에 하나가 바로 또 이 책입니다. 두려움 없는 거죠. 현대 그 네. 유통업체도 일어나고 있는 많은 변화들 속에서 거의 뭐 월마트라는 회사 자체가 어떻게 이런 치열한 경쟁의 와중에서도 성장할 수 있는 DNA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사실은 창업자의 삶을 통해서 바라보면 많이 이해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 번쯤은 특히 유통업의 격변기에 예. 어떻게 세멀티라는 사람이 동네 슈퍼마켓 주인 아저씨에서 네. 세계 최대 소매 업체를 읽었는지를 한번 보시면 좋을 네. 것 같아서 준비해봤습니다. 월마트가 우리나라에 언제 들어왔었죠? 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20년도 전일 거예요. 네, 그래서 네. 한국에 들어왔다가 정말 처절하게 실패하고 철수를 합니다. 네. 그래서 그 회사를 이마트에 매각을 했죠. 네. 그래서 이마트에서 월마트를 매각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한국의 할인점들은 어렵고 미국에 철수했던 월마트는 네. 여전히 잘 되고 있죠. 네, 그래요. 자, 샘 월튼이 어떤 인물인지 좀 얘기를 해주세요. 예, 뭐 기업가로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 유명한 경영 이론가 중에 톰 피터스 많이 아실 거예요. 이 사람이 한 얘기 중에 하나가 오직 헨리 포드 자동차의 창업자죠. 그 소위 말하는 자동차의 대중화를 이끈 인물. 네. 헨리 포드라는 예외가 있을 뿐 샘 월튼이야말로 세계의 기업가다 하고 이 월마트가 지금 한때는 세계 최대 고용업체였었습니다. 네. 그리고 협력업체도 어디가요? 그 월마트가요. 월마트. 직원들이 숫자가 네네. 세계 최대 미국 최대 고용업체죠. 지금도. 그다음에 협력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만 해도 한 200만 명이 되는 회사니까 네. 예, 어마어마한 거고 또 매장도 5천 개가 넘는 기업이죠. 근데 이 기업이 지금은 유통 제국이라는 소리를 듣는데 또 세계 최대의 소매업체이기도 하고 이 기업의 시작은 1945년도에 네. 미국에서도 가장 작은 주에 속하는 아칸소주. 네. 굉장히 작은 주예요. 네. 이 아칸소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이 2명입니다. 클린턴? 네, 클린턴 대통령이 아칸소 주 주지사 출신이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월마트를 창업한 샘 월튼. 네, 정말 인구 7천 명의 소도시에서 창업을 한 거예요. 벤 플랭클린이라는 프랜차이즈 그 조그만 잡화점으로 시작을 해서 네. 정말 우리로 얘기하게 되면 동네 슈퍼마켓을 프랜차이즈 슈퍼마켓을 하나 해서 거기서 시작해서 네. 세계 최대 할인점을 맞은 거니까 우리가 IT 분야에선 이렇게 요즘 엔비디아가 난리지만 네. 그 뛰어난 기술력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단기간에 세계를 제패하는 기업이 나오지만 네. 이런 소매점 같은 데는 참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네, 여기서 네. 이런 게 나왔다니 대단한 것이고 네. 또 샘 월튼이라는 인물 자체가 이 소매업을 혁신을 하는 사람 업무이기도 하죠. 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유통업에서 가격 혁명이라는 것 자체를 대형 할인점이라는 모델을 통해서 실현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네. 그 샘 월튼이라는 기업가가 또 자수성가 스토리 네. 일종의 아메리칸 드림이죠. 예. 이것도 가지고 있는 인물이고 그 자서전이죠. 예, 자서전이죠. 근데 1918년에 태어나서 92년에 예. 이제 사망한 거로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게 암 투병 중이던 그쵸. 91년, 92년 맞습니다. 거의 이제 운명 직전에 쓴 예. 책이네요. 맞습니다. 네. 이게 썼던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2가지 정도가 가장 크다고 서문에 나와 있어요. 한 3가지 정도 꼽을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감사함의 표시. 그래서 서문에 자기랑 초기에 같이 일했던 직원들의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요. 누구한테 고마웠고 누구한테 고마웠고 이 사람이 죽어가면서 그걸 한 것이고 두 번째는 자기 후손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그 샘 월튼이라는 사람은 엄청나게 근검 전략을 했고 네. 한때 미국 최고의 부자가 됐는데도 1등석을 한 번도 안 탔어요, 비행기를. 그러면 왜 부자가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달랐다는 거죠. 그리고 네. 이제 차도 낡은 포드 덤프 트럭, 픽업 트럭을 타고 거기에 제 반려견을 같이 태우고서 기억나요. 그래서 사진 네, 있죠. 사진 기억나요. 그래서 네. 이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는데 그 미국 월가라든가 언론에서는 전혀 모르는 인물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 아칸소주 시골까지 간 거죠. 갔더니 네. 이 사람 회장이라고 그러면 차 타고 기사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없고 자기가 픽업 트럭 운전하면서 모자도 꼭 월마트 모자 쓰고 네. 자기 반려견이랑 같이 픽업 트럭 다니는 이런 모습들을 사람들이 딱 보게 되는 거죠. 워렌 버핏하고 좀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더 짠돌이죠. 네. 이분이 더 짜죠. 네. 더 짠데 예. 그렇게 하면서 그런 자기의 삶의 철학 자체의 근검 절약을 그 부자가 된 내 후손들이 네. 게으른 부자가 되는 것을 아주 경계하기 경계하는, 위해서 자기가 이거를 죽음의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이제 공동 집필을 한 거죠. 네. 그 보통 저널리스트 같이 쓰거든요. 같이 네. 한 저널리스트 같이 한 거. 세 번째가 이제
그 이 월마트의 DNA를 음. 그 자기가 살아왔던 과정을 통해서 네. 직원들한테 남기고 싶어서 쓰게 된 책이죠. 이게. 네. 아까 포드 말씀하셨는데 포드는 그 컨베이어 시스템 이런 그쵸. 걸 해가지고 대량 생산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해서 우리 경영학에서 공부할 때 굉장히 많이 인용하는 거잖아요. 그럼요. 예. 근데 월트는 또 이제 그 할인점이라는 그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든 걸로 예. 그렇습니다. 오래 기억될 겁니다. 예, 이 월마트가 재미난 것 중에 하나는 경쟁 업체들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점포를 열었는데 세멀트는 돈이 많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경쟁자가 적은 소도시로 가서 네. 거기서 지역을 독점해 가지고 도시를 에워싸는 전략을 통해서 아. 경쟁자들 다 이겨버립니다. 네. 그래서 이 비즈니스 모델도 사실은 굉장히 그 유통업 역사에서 아주 드라마틱한 그 전략으로 알려져 있고요. 왜냐하면 통념을 다 깨버린 거거든요. 할인점들은 이렇게 뭐 사람 많은 데 가야 된다고 그랬는데 네. 사람이 많지 않은 거주민이 적은 소도시에 가서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라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 예. 이런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떡잎부터 달랐는지 궁금해요. 민경기 잠깐 좀 말씀해 예, 주실까요? 사실은 이렇게 본인의 자서전에서 계속 얘기하는데 부모님들이 그러니까 이분이 보시면 1918년도 태생이니까 네네. 1920년대 대공황기에 어린 시절을 겪게 돼요. 아, 굉장히 어려웠던 시고 이 시를 네. 겪었던 사람들의 특징들이 굉장히 검소한데 그 중에서도 세멀트는 굉장히 더 검소한 편에 속하는 인물이고 이 부모들이 이제 어떠냐면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버지가 그 빚을 지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던 성격이다 보니까 네. 정말 여러 직업들을 전전하면서 일을 했고 어머니도 이제 뭐냐면 집안에 여유 현금이 없으니까 어려서부터 우유를 젖소를 짜가지고 하는 걸 엄마가 이제 부업을 직접 하게 네. 됩니다. 그러니까 세멀트는 이런 부모님 밑에서 6, 7살 때부터 일을 해요. 아. 그래서 잡지 파는 일도 하고 그다음에 젖소를 같이 짜고 친구들하고 놀다가 오후에 와가지고는 우유를 배달하고 아. 그다음 요즘 같은 난리 날 일인데 예, 그리고 그 당시는 또 대학교 때까지 계속 신문 배달 아르바이트를 해서 대학교 때는 워렌 버핏도 기업형 신문 배달을 했었잖아요. 세멀트도 다른 사람들을 고용해가지고 기업형 신문 배달을 이렇게 합니다. 그게 대학 때요. 이미 그때 대학 때까지도. 그래서 비즈니스 마인드가 예, 있었군요. 그러니까 한 해에 그 당시 한 4천에서 5천 달러 벌었는데 그 대학교 때 했던 급여가 이 대학 교수 급여보다 많은 편이었대요. 예. 그래서 이 어렸을 때부터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1달러를 버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자기는 어려서부터 알았다. 그래서 동전 하나의 그 그쵸. 가치를 너무 소중히 그렇죠. 뼈에 새기는 거죠. 그래서 이 세멀튼의 철학을 딱 한마디로 표현할 때 1달러의 철학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1달러를 아끼면 경쟁 업체보다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고 고객한테 1달러 혜택이 더 돌아간다. 그 1달러로 버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1달러를 잘 아낄 수 있도록 우리가 판매를 하면 회사도 경쟁에서 이기고 네. 그다음에 고객들도 혜택이 돌아간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죠. 조직관리 굉장히 타이트하고 어려서부터 했었고 또 이 세멀튼이 재미난 게 그 팀플레이를 되게 좋아해서 자기 자서전에서 자기는 5학년 때부터 모든 팀플레이를 다 했다. 미식축구팀, 농구팀, 대학교 가서 학생회장이 되려고요. 발달했군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돈의 공식이라는 책에서 투자가와 사업가를 한번 설명드리게 있는데 보통 투자가로 성공한 사람들 혼자 있는 걸 좋아해요. 맞아요. 근데 사업가로 성공한 사람들은 어울리는 거. 중고등학교 때 뭐 회장도 많이 하고 네. 그다음에 뭐 구기 스포츠도 많이 합니다. 네. 세멀트 아주 전형적인 인물이에요. 아. 그래서 대학교 때 그 미주리 대학 경영학과를 나왔는데 미주리 대학 전체에서 인맥이 제일 넓은 학생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성경반 회장도 하고 그다음 ROTC인데 ROTC 또 대표도 하고 그러면서 신문 배달하고 또 웨이터하고 그다음 밥값을 아끼려고 웨이터 아르바이트를 하고 또 여름에는 수영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수영장 구조대장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네. 또 어렸을 때 그 전학을 많이 했었어요. 그 부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네. 부인이 자기 남편이 이렇게 소매업을 잘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네. 전학을 가는 사람들이 힘들잖아요. 적응을 못하거나 그렇죠. 하는데 세멀트는 잘 사귀는 거로 친근하게 접근하는 거로 인생 전략을 짜서 네. 근데 그것이 자기가 보기엔 우리 남편이 곳곳에 인맥이 생긴 예, 거예요. 크게 성공하는데 그런 성향이 크게 도움이 됐던 것 남들한테 같다. 악재인데 본인은 그걸 좋은 기회로 그쵸. 만드는 그러니까 거죠. 크게 넉넉하지 않은 집안이었지만 근본 전략을 하고 네. 사람을 잘 사귀는 능력 네. 이런 것이 이제 이 사람이 나중에 섬유업에서 되는데 큰 성공을 하는 밑거름이 됐고 책에서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예, 계속.
샘 월튼 얘기하면 끝이 없을 것 같은데 예. 이제 그 샘 월튼의 그 삶의 태도에서 우리가 좀 배울 만한 거 좀 있으면 좀 몇 가지 좀 정리를 해주시겠습니까? 일단 저는 한 두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책의 말미에 비즈니스 원칙 10가지를 소개하는데 네. 그중에 10번째가 어떤 거냐면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라라는 겁니다. 거슬러 올라가라고요? 네, 거꾸로 가라.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른 길로 가라. 관습적인 지식들을 무시해라. 만약 모든 사람들이 어떤 한 가지 방식을 취하고 있다면 그와 정반대의 방향으로 나아가라. 그러면 당신의 활동 범위를 찾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본인이 중략을 하고요. 생략하고 이런 말을 합니다. 5만 명 이하의 인구를 가진 소도시에서는 할인점이 오랫동안 번성할 수 없다는 말을 했었지만 이 말을 따랐다면 나는 크게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반대로 갔다. 그 전에 사람들은 예.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자기는 거꾸로 갔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큰 성공을 하려면 거꾸로 가라. 두 번째는 일에 대한 열정인데 나는 경쟁에 대한 열정이 어려서부터 있었다. 네. 그래서 이 열정이 날 키웠던 건데 이 열정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게 92년도에 이제 일종의 다발성 골수종인데 이제 뼈암이거든요. 뼈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의사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뭐예요? 2주 동안 네. 그런 소식을 듣고 네. 이제 오래 못 살 거다 듣고 2주도 되지 않아서 네. 하루 만에 어. 월마트 35개 점포를 엽니다. 주점. 그러니까 그 해에 진단을 받고 사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당신은 오래 못 살아. 근데 2주 후에 네. 일을 시작을 해서 35개의 점포를 하루 만에 열었다. 이런 엄청난 열정을 가졌던 인물이고요. 대단하군요. 네. 그다음에 그 자성들에 대한 어떤 중요성. 그래서 자기 서문에 자기는 행복한 인생을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네. 본인이 딱 고맙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다음에 이 사람이 가장 그 걱정했던 것은 죽기 전까지 자신의 후손들이 게으른 부자가 되는 거를 제일 걱정을 했고요. 네. 그래서 사실 샘 월튼 가족들은 그 바로 직계 아들하고 딸들이죠. 네. 근데 굉장히 검소하게 삽니다. 굉장히 검소하게 살고 아버지가 너무 이걸 강조했기 때문에. 근데 또 하나 재미난 건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한 가문, 네. 한 가족으로 갖고 있는 재산의 부자 1등이 누굴 것 같으세요? 한 명 한 명 따지면은 뭐 빌 게이츠라든가 뭐 제프 베이조스나 뭐 일론 머스크나 워렌 버핏이 되겠지만 그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이 질문에 제가 샘 월튼가가 아니라고 하면 제가 바본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왜냐하면 가족들한테 어려서부터 같이 이렇게 파트너십으로 투자를 네, 했거든요. 네. 자식들도 예. 그 아들과 딸들도 그러다 보니까 다 부자가 됐어요. 어마어마한 돈을 물려도 받고 지분도 있었고. 네. 그래서 이들이 이제 가족으로 따지면 그 월마트 가족이 제일 부자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게으른 부자에 대해서 항상 그 자서전에서 계속 나옵니다. 네. 난 그걸 걱정한다는 얘기가. 부지런해야 되고 열정을 가져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동전 한 잎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생각 오늘 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이상원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마칠 시간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4시 5분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